안녕하세요. 펠린칼리시 바이러스에 대한 단삼 추출물의 항바이러스 평가에 대해 발표할 강원대학교 석사과정생 신예류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삼은 꿀풀과 살비아 속의 다년생 약용식물입니다. 붉은색을 띠고 인삼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뿌리 부분을 건조하여 사용됩니다. 단삼의 활성 성분은 크게 수용성 페놀계 화합물과 지용성인 탄시논 계열 화합물로 구분됩니다. 페놀계 화합물 중에서는 주성분인 살비아놀릭 엑시드 B가 있고 탄시논계 화합물에서는 대표적으로 탄시논 2A 이 두 앞서 말씀드린 살비아놀릭 엑시드 B와 탄시논 2A 이 두 가지가 단삼의 대표적인 활성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삼의 생리활성으로는 전신성 질환, 특히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치료에 널리 적용되어 왔고 이외에도 단삼에서 분리한 천연 화합물이 항염증, 항산화, 항박테리아, 항암 등의 많은 기능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단삼 같은 생약들은 대체로 경구로 섭취를 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구 투여를 할 시 가장 먼저 흡수되는 1차 흡수 기관은 일반적으로 소장이고 장내 환경에 따라 약물의 생체 이용률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모든 경구 투여 약물은 장의 벽을 통과하여 흡수가 잘 이루어지는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흡수 장소인 장에 초점을 맞추어 단삼 추출물의 효능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 질환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선행 연구가 있었으나 이들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관련된 연구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단삼 추출물의 항바이러스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칼리시 바이러스 계통의 RNA 바이러스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급성 위장염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전염성이 매우 높고 음식이나 분변을 통해 전염되며 감염되면 설사, 경련성 복통, 메스꺼움, 구토, 발열 등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의 병태 생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는 노로바이러스의 특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열과 산, 염소 소독제, 에테르, 에탄올에 모두 강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고 변이가 빠르게 일어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장을 숙주로 하여 일반적인 세포 배양 시스템에서 배양하기 어렵고 증식한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대체 바이러스를 선택하여 항바이러스 실험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같은 과에 속하며 크기, 구조, 생화학적, 물리화학적, 유전학적 측면에서 유사한 펠린칼리시 바이러스를 노로바이러스의 대체 바이러스로 차용을 하였습니다. 메서드 앤 메테리얼입니다. 시료는 2021년에 수확한 국내 최초 단산 품종인 다산이라는 품종을 이용하였습니다. 생약을 의약품 원료로 제재화하거나 추출물을 의약품, 식재료로 활용하는 경우 보통 물을 이용하여 추출을 하기 때문에 물로 추출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지용적인 탄신원 성분들을 추출하기 위한 유기용매 선정은 선행 연구를 토대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선행 연구에서 초음파 추출을 통해 홍삼에서 탄신온 성분들의 추출 수율을 높이기 위해 유기용매만 사용하여 추출하는 것보다 아세틱 엑시드 5%를 추가하였을 때 함량이 더 높다고 하여 해당 추출 방법을 선택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물 추출물 그리고 아세틱 엑시드 5% 에탄올 추출물 이 두 종을 제조하게 되었습니다.
항바이러스 실험을 진행하기 앞서 단삼 추출물이 숙주 세포의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농도를 찾기 위해 WST-1 에세이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추출된 용매 1ml에 녹일 수 있는 최대한의 시료를 녹여 물 추출물은 108.8mg/ml, 아세틱 액시드 5% 에탄올 추출물은 8.7mg/ml로 제조하였습니다. 숙주 세포는 CRFK 셀을 사용을 하였고 음성 대조군은 성장 배지, 양성 대조군으로는 0.1% STS를 처리하였습니다. 무독성 농도의 기준은 세포 생존율이 95% 이상일 때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물 추출물은 5.44mg/ml에서 101.2%, 아세틱 액시드 5% 에탄올 추출물은 0.174mg/ml에서 96.1%의 세포 생존율을 보여 해당 농도로 항바이러스 효능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삼 2종 추출물을 대상으로 주성분인 사이비아놀릭 액시드 B를 포함하는 페놀 화합물 10종과 높은 활성을 가진 탄시논 계열 4종, 총 14가지 성분을 대상으로 HPLC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은 해당 논문을 참고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항바이러스 효능 시험으로는 플라크 에세이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플라크 에세이는 바이러스의 역할을 측정하는 정량 분석법의 일종입니다. 플라크란 바이러스가 세포를 감염하고 증식하면서 세포를 사멸시키고 방출될 때 세포 사멸 영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원형으로 형성되는 영역을 말합니다. 이 플라크의 개수를 통해 시료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의 양을 측정하고 플라크 포밍 유닛, 줄여서 PFU가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플라크 에세이의 경우 사이토페틱 이펙트가 나타내는 바이러스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고 바이러스 정량은 플라크 개수와 희석 배수를 이용하여 스탁 샘플의 역할을 결정합니다. 실험에서 시료는 WST-1 에세이에서 정해진 농도로 증류수에 희석하여 준비를 하였고요. 바이러스 스탁은 플라크 에세이를 통해서 1곱하기10의 8승에서 5곱하기10의 7승 PFU per ml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숙주세포는 CRFK 셀을 사용을 하였고 1.8 곱하기 10의 5승 per 웰로 24웰 플레이트에 모두 깔아주었습니다. 고농도 바이러스 스탁을 10진 희석을 하여 처리를 하였는데 10의 마이너스 1승의 경우 셀이 모두 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셀의 단층이 다 벗겨질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2승에서 10의 마이너스 5승 사이의 희석 배수를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이 희석 배수만 처리를 하였습니다. 적정 플라크 개수는 웰당 20에서 200개 사이에 있는 희석 배수를 선택을 하였고요. 각 웰의 플라크 개수 및 PF 결과 산출법은 아래 있는 식을 이용하여 계산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플라크 에세이의 전체적인 실험 과정입니다. 결과입니다. 먼저 HPLC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위쪽 피규어 A는 5,000 마이크로그램 per ml의 단산 물 추출물을 분석한 것이고 피규어 B는 같은 농도의 아세틱 액시드 5% 에탄올 추출물의 크로마토그램입니다. 아세틱 액시드 5%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물 추출물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피크가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치적으로 함량을 비교해보면 주성분인 살비아놀릭 액시드 B의 경우 12.97 마이크로그램 per mg인 반면 아세틱 액시드 5% 에탄올 추출물은 98.89 마이크로그램 per mg으로 약 86.8%의 차이를 보였고 탄시논 2A의 경우 물 추출물에서 0.05 마이크로그램 per mg,
아세틱 엑시드 5% 에탄올 추출물은 28.27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그램으로 두 추출물은 약 99.82%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플라크 어세이 실험 결과 사진입니다. 피규어 A와 C는 단산 추출물의 용매인 물과 아세틱 엑시드 5%를 처리한 용매만 처리를 한 사진이고 대조구이고, 피규어 B와 D는 단산 물 추출물과 아세틱 엑시드 5%가 포함된 에탄올 추출물의 희석 배수별 플라크 사진입니다. 대조구에서는 높은 희석 배수에서 셀이 모두 감염되어 층이 벗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산 물 추출물에서 적정 희석 배수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었고,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에 비해 약 2.67 로그 PFU per 밀리리터,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 99.784%의 저해율을 보였습니다. 단산 아세틱 엑시드 5% 에탄올 추출물에서 적정 희석 배수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었고, 대조구에 비해 1.87 로그 PFU per 밀리리터, 약 98.699%의 저해율을 보였습니다. 두 추출물 모두 비슷한 저해율을 보였고, 모두 펠린 칼리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콘클루전입니다. HPLC 데이터 중 페놀들의 총량을 따져보면은 물 추출물은 아세틱 5% 에탄올 추출물의 약 89.5%가 차이가 났고, 총 탄신온 성분들에서는 물 추출물과 아세틱 엑시드 5% 에탄올 추출물은 약 99.5%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단삼의 물 추출물은 55.44mg per 밀리리터 처리 시 99.784%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내었고, 아세틱 엑시드 5% 에탄올 추출물은 0.174mg per 밀리리터 처리 시 98.699%의 저해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결론을 같이 보면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기준에서 아세틱 엑시드 5%의 에탄올 추출물이 물 추출물에 비해 31.2배 더 높은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러한 것은 아세틱 엑시드 5% 에탄올 추출물이 더 높은 비율로 추출된 페놀 성분들과 탄신온 성분들에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서 사실 플라크 에세이는 상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값을 알기 위해서는 추가 실험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플라크 에세이를 진행한 후에 남은 숙주 세포들로 셀 리프로덕션 에세이로 세포 증식과 분열을 평가하거나 RT-qPCR을 통해 정확한 저해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산과 같은 생약을 의약품 원료나 추출물을 의약품 식재료로 활용하는 경우 열수로 추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삼에서 이런 열수 추출을 하는 경우 주성분인 살비아놀릭 엑시드 B는 열에 의해 다른 성분으로 카페익 엑시드나 단선수로 가수분해된다는 점, 그리고 지용성 성분인 탄신온 성분들은 미량 밖에 추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극성이 낮은 유기용매를 사용을 해야만 높은 함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기용매로 추출 후 제거하는 과정에서 잔류용매가 남아 불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단삼의 유용한 2차 대사산물을 안전하고 효과적인 추출 방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추후 연구로는 기존의 물 추출물보다도 더 높은 페놀 성분인 탄신온 계열 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 클라우드 포인트 익스트랙션에 대해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는 계면활성제를 이용하여 시료의 난용성 성분을 마이셀로 둘러싸 추출되는 형식으로 중금속과 같은 물질을 정제하고 분해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천연물에서 난용성 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단삼의 유효 성분 추출에 가장 적절한 조건을 찾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을 기초한 의료용 대마 핑크페퍼의 품종 판별 인대 마커의 개발에 대해 발표할 강원대학교 석사과정생 김경주입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제가 이번 연구에 사용한 핑크페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핑크페퍼는 강원대학교에서 육종한 국내 최초의 의료용 대마입니다. 스마트팜 재배 기준 초장 약 1m, 생장 직경 약 58cm, 그리고 대마의 칸나비노이드 성분 중 의료용 성분으로 쓰이는 CBD의 함량은 총 12%입니다. 낮은 초장의 특성을 가져 수경 재배 및 노지에서도 균일한 재배가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는 NGS 플랫폼 한 종과 3세대 시퀀싱 플랫폼 2종을 사용하여 전체 게놈을 완성하였고, 그에 대한 데이터는 NCBI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공개된 대마 데이터 중 컴플리트 부속호의 값은 저희 대마가 제일 높은 98.5%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이번 추계 학술대회에 포스터로 핑크페퍼 어셈블리 데이터에 관련하여 게재하였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희 핑크페퍼 품종은 2022년에 품종 특허 출원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본 품종이 허가되지 않은 사용 및 재번식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였고, 이 방법에 대한 예시로 몬산토 회사를 예시로 들 수 있겠는데요. 몬산토 회사는 대마 종자의 재순환을 막고자 식물체 유전자를 변형하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GMO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품종 재배를 관리하는 다른 방법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그 방법으로 유전자 인델 마커를 선택하였습니다. 인델 마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델 마커에서 인델은 인설션과 딜리션의 합성어입니다. 인델의 염기 서열의 삽입 또는 결실의 위치와 길이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유전자에서 발생하는 변이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F1 세대에서도 같은 돌연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인델 마커는 DNA 염기 서열을 비교하여 삽입 또는 결실에 의해 발생한 PCR 밴드 크기의 차이를 통해서 인델 부위를 검출하는 공후성 마커입니다. 인델 마커는 다양한 식물 품종을 구분 또는 유전적 관계를 밝히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분자 마커에 비해 조금 저렴한 비용이 있으며, 또한 분석이 간단하며 식별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섬유용 대마, 마리아나 대마, 의료용 대마의 종자를 5% 가산화수소 용액에 6시간 침지 후 토양에서 50일간 재배하였습니다. 핑크페퍼 및 각 식물의 어린 잎을 수집하여 GDNA 추출 후 1% 정경동을 통해 순도를 확인하였고, 형광 분석을 통해서 농도를 설정하였습니다. GDNA를 가지고 홀제놈 페어엔드 시퀀싱을 진행 후 트리오메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50베이스 페어 이상의 하이 퀄리티 염기들만 수집하였습니다. 트리밍된 데이터를 BW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리퍼런스 지놈에 매핑하여 히트된 염기들의 정보 선별 및 중복된 염기를 제거하였습니다. 이후 6종류의 대마 샘플에서 매핑된 커버리지 제놈을 조합 후 동일한 지놈 길이로 도출하였습니다. 이후 GATK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변이 검출 및 필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필터링의 단계 같은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하였고요. 리퍼런스 시퀀싱과 동일한 위치이나 다른 변이 부분을 가지는 총 합계는 약 2,400만 개였습니다. 이후 동일한 위치에서 발견된 멀티알레 변이 제거, 전체 샘플 중 100% 이상 제노타이핑된 변이 선발, 리퍼런스 진원과 특정 위치에 동일한 염기서를 가지는 호모 변이 선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뎁스의 깊이가 깊은 신뢰할 수 있는 변이만을 선별하여서 그중 인델 변이는 약 21만 개였습니다. 인델 변이는 SMP-EFF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전자 영역내 및
유전자 영역내 위치 및 전사체, 코딩하는 단백질의 정보를 확인한 후 주석을 달았습니다. 21만 개의 인대 변이 중 50베이스 페어 이상 차이나는 변이는 약 2,500개였습니다. 이후 프라이머 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CR 프라이머 조건을 충족하는 프라이머는 947개였습니다. 947개의 프라이머를 전부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델 프라이머 중 핑크페퍼만 타 품종과 다른 변이가 존재하며 추후 리서치를 위하여 해당 인델 변이가 단백질에 미치는 영향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기준으로 총 9개의 프라이머 셋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라이머 9개에 대한 정보입니다. 인비트로에서 적용한 결과입니다. 먼저 9개의 프라이머 셋을 선정하였으나 7개의 프라이머 셋에서 핑크페퍼를 구분하지 못하는 밴드나 또는 핑크페퍼와 동일한 밴드 아니면 밴드끼리에 가까워서 밴드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거하여 총 인델 3와 인델 4 마커만 선정되었습니다. 실제 적용한 결과입니다. 핑크페퍼와 다른 목적으로 재배된 타 품종 15개를 동일한 PCR 조건으로 진행한 결과입니다. 우측 사진과 같이 핑크페퍼와 타 품종이 구별되는 인델 밴드를 확인하였고, 아래 사진의 경우 10베이스 페어 이하의 밴드 사이즈를 구분할 수 있는 프래그먼트 아날라이저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을 때도 핑크페퍼와 구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자가 수정된 핑크페퍼의 F1 세대와 그리고 다른 품종과 핑크페퍼가 오픈 폴리네이션된 F1 세대 또한 동일한 PCR 조건으로 진행한 결과입니다. 정경도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핑크페퍼 모본과 F1 세대에서 동일선상의 같은 밴드를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인델4 마커에 실제 적용한 결과입니다. 인델3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목적으로 재배된 15개의 품종 그리고 핑크페퍼를 동일한 PCR 조건을 진행하였고, 우측 사진과 보시는 것과 같이 핑크페퍼가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인델4 마커 또한 자가 수정된 핑크페퍼의 F1 세대와 타 품종과 오픈 폴리네이션된 핑크페퍼의 F1 세대 또한 동일한 PCR로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핑크페퍼 품종 구분 및 핑크페퍼 유전자가 혼입되어 있을 경우에도 PCR을 통해 식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인델 마커는 분류학의 진단 도구이며 집단 유전학 등 다른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국산 대마 품종인 핑크페퍼를 구별할 수 있는 인델 마커를 개발하여 대마 유전자 연구 및 분자 요청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최초 의료용 대마 품종을 구별할 수 있는 인델 마커를 개발하여 핑크페퍼의 정체성 또한 확립시켰습니다. 인델3, 인델4 마커의 개발은 국내 대마 품종 보호 및 대마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 우수한 대마 유전 자원 육종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연구 계획입니다. 현재 인델3와 인델4 마커의 특정 위치에 있는 단백질 3차 구조 및 막2가 특성을 선별하였습니다. 앞으로 핑크페퍼에서 이러한 변이체 기능적 임무는 세이블 및 익스페이지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해석 및 특성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발표하게 된 서울대학교 양태진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생 조우현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구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인삼에 있어서 첫 제네틱 맵을 구축하고 그리고 SMP 칩을 개발해서 분자 6종 기반을 구축했다라는 내용으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삼은 두릅나무과 인삼 속에 속해 있는 식물로 한국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일부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인삼이 가지고 있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약용작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은 굉장히 느린 생장 그리고 4년의 긴 주기
그리고 적은 종자 생산량 등으로 인해서 연구에 있어서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30여 개의 품종이 육성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품종이 아닌 재래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꼽아보자면 종자의 균일도가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대부분의 품종의 경우 홍삼이나 수삼용으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가, 약 90%의 농가에서는 품종이 아닌 재래종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삼의 육성은 다른 작물들에 비해서 까다로운 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과 같이 생장이 느리고 그리고 적은 종자 생산량 그리고 아직까지도 전통 육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유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이야말로 분자 육종이 절실히 필요한 작물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삼은 3.6 기가베이스의 큰 지놈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이배체가 합쳐져 이질 4배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약 2,800만 년 전 그리고 약 200만 년 전 총 두 번의 전장 유전체 배가 현상을 겪으면서 오른쪽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유사한 서열인 파랄로그스 서열이 대량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파랄로그스 서열에서 마커를 개발하게 되면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싱글 밴드로 뜨게끔 마커를 제작했더라도 다양한 오프 타겟 밴드들이 증폭하게 되어 결과 해석에 혼란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파랄로그스 서열을 모두 제외하고 전체 지놈 내에서 단일한 곳에만 존재하는 서열에서 마커를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대량의 SNP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는 GBS 데이터를 생산하였습니다. GBS 데이터 생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받은 인삼 개통을 재료로 이용하였고요. 그리고 분석에는 저희 연구실에서 최초로 공개한 인삼 천풍 드래프트 서열을 레퍼런스로 활용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구축한 파이프라인을 따라서 총 약 20만 개의 SNP를 발굴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엄격한 필터링을 거치고 밸리데이션을 거쳐서 총 192개의 고품질의 SNP를 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네틱 맵을 구축하였는데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받은 F2 개체들을 이용하여 GBS 데이터를 생산하고 총 1,324개의 넌 리던던트한 SNP들을 이용하여 제네틱 맵을 구축하였습니다. 인삼이 24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인삼의 이 24개 염색체를 대변하는 24개의 링키지 그룹을 얻어낼 수가 있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192개의 SNP가 이 제네틱 맵 전반에 고르게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체 골고루 전반에 위치해 있는 고품질의 192개 SNP를 스닙칩 형태로 개발하였는데요. 스닙칩에 대해서 간단하게 메커니즘을 설명드리면 다량의 다량의 마커와 다량의 샘플이 하나의 플레이트에 한 번에 로딩이 되고 이 로딩된 것들이 각 웰에서 관을 타고 이 가운데 위치한 챔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챔버는 약 만여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만여 개의 챔버에서 이 다량의 어세이 샘플이 모든 조합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개발된 SNP 칩은 인삼 품종, 개통, 그리고 산양삼, 그리고 산삼을 포함한 수집 자원들 총 867개의 자원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867개의 인삼 자원의 192개 지노타입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삼 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다양성을 확인한 결과 이 인삼 집단들은 총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아래 피겨 C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품종, 개통, 산양삼, 수집자원 순으로 이 유형관계도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모든 분류군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모두 골고루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분류군별로 유사한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룹별로 하나 이상의 품종이 위치해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 분류군별로 유전적으로 얼마나 고정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피규어는 이 분류군별로 192개 스닙 사이트에서 호모자이고스한 형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헤테로자이고스한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표현한 피규어인데요. 아래 검은색으로 표시한 것이 헤테로자이고시티로 존재하는 지노타입들입니다. 분류군별로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품종이 헤테로자이고시티 레이트가 대부분 5% 이하로 존재하고 있었고, 따라서 유전적으로 굉장히 고정도가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개통 그리고 사냥삼, 수집자원의 경우 앞서 다양성에서 보셨었던 것과 같이 분류군별로 뭔가 특이적인 특성 없이 모두 골고루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육성 개통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고정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고정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그리고 사냥삼, 산삼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높은 고정도를 가지고 있는 자원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SMP 칩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 개통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유용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개통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250개의 개통을 각 개통별로 2반복씩을 제공받았습니다. 총 500개의 개통의 SMP 칩을 적용하고 지노타입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예로 A 개통의 경우 모두 100% 호모자이고시티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또한 개체 간에도 100% 동일한 호모지니어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A 계통의 경우 바로 표현형을 확인한 후에 추가의 세대 진전 없이 품종화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D 계통의 경우 각 개체별로는 100% 호모자이고시티 하지만 개체 간에는 75%의 굉장히 낮은 호모지니어티를 보이기 때문에 이 D계통의 경우에는 다른 계통이 혼입됐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E계통과 F계통을 보시면 F-1 자원의 경우 굉장히 헤테로자이고시티가 높은데, 이 경우 E계통과 F-2 계통의 혼입으로 인해서 나온 자원이라는 것을 역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활용 방안으로는 품종 식별이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약 1000개 자원에 대한 192개 마커의 지노타입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품종별로 어느 마커에서 이 품종 특이적인 지노타입을 보이는가, 그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마커 조합으로 품종별로 식별 마커 세트를 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로 찰량 품종의 경우 1000개 자원에서 찰량 품종 특이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지노타입이 있었는데, 그 해당 이 마커를 포함한 5개의 마커 조합의 찰량 특이 마커 세트를 품종 특이 마커 세트를 발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867개 자원의 지노타입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계속 축적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많은 인삼 연구자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도록 서버 형태로 구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향후 계획으로는 수많은 재래종의 다양한 표현형을 가지고 있는 재래종을 수집하고 해당 재래종의 SMP 칩을 적용해서 이 자원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가를 확인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인삼 품종을 육성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양태진 교수님의 지도하에 진행이 되었고요. 모든 연구를 도와주신 연구실 구성원들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감초 육종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 손동균입니다. 어, 네. 금일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재배기간과 강수량에 따른 신품종 원감의 글리시린과 리키티기닌 함량 특성과 그다음에 수량 특성 간의 변화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입니다. 감초는 콩가 속 식물로서 다년생 초분류입니다. 감초 속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중 우랄렌시스 그라브라 임플라타 이렇게 세 종은 사막 지역 및 반사막 지역에 자생을 합니다. 이 지역은 연중 고온 건조하며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다음에 중국 일부 지역, 양해나 신장 등 지역에 자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초는 이렇게 사막 지역에 자생을 하기 때문에 경쟁할 작물이나 식물 없이 저렇게 넓은 군락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감초들은 이렇게 야생 감초를 주로 사용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초 자생지하의 기후와 다르게 중위도 온대성 기후로서 사계절이 뚜렷하며 그다음에 특이하게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고온 다습한 기후 지역입니다. 따라서 감초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지 않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약방의 감초라고 다들 들어보시다시피 감초는 오래전부터 한약재로서 쓰여지고 있는 대표적인 한약재인데 현재에도 이제 한의원 및 제조 및 판매 등에서 당기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약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초는 한약재뿐만 아니고 의약품,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그다음에 화장품, 담배 등과 같이 다양한 산업의 주 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초가 야생에서 주로 채취해서 쓰는데 이렇게 다양한 산업의 주 원료로 이렇게 활용이 됨에 따라서 이제 감초 자생지가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이 감초를 채취하고 나서 감초를 무단으로 엄청나게 채취하고 나니까 이 감초가 없어져서 이 사막화가 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제 생물 다양성 협약이나 사막 방지 협약으로 인해서 감초 자생지였던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에서 야생 채취를 금하게 되었고 이런 야생 채취를 금하게 되니까 이 야생 채취의 부족분을 이제 재배로 돌리려고 하는 각국의 노력이 시작되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감초 재배는 오래 전부터 시도를 해왔습니다. 첫 기록은 조선시대부터 기록이 되어져 왔으나 이 조선시대 때는 이제 재배 기술도 많이 발전되지 않았고 이제 자생지 기후 지역과 다른 지역이다 보니까 재배에는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1990년대부터 재배 시도가 다시 이루어져서 현재는 65 농가에서 216톤 가량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원종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자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종자 채종이 안 돼가지고 그다음에 종자를 매번 재배할 때마다 비싼 가격으로 산 후에 재배를 시도해야 되고 이 재배를 하더라도 낮은 수확량과 낮은 지표성분 함량 미달로 인해서 재배 면적과 생산 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농촌진흥청에서는 고품질 다수성 교자 품종인 원감을 육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원종에 적합하지 않아 농가의 보급이 불가능했고 그래서 이제 수년간 섭취 근거 입증 그다음에 동등성 및 안전성 연구를 통해서 대한민국 약전 최초로 이제 감초를 기원종 추가를 등재를 이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농가 보급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이 원감의 농가 보급은 이제 수입 우전에서 국내 재배로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 원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연구 기간이 매우 짧아서 이 적정 수확 시기랑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재배 기간과 강수량에 따른 이제 글리시린 및 리키티긴 함량과 수량 특성의 변화 연구를 통해서 변화 연구 규명을 통해서 앞으로 적정 수확 시기와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초 자료로 연구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 및 방법입니다. 재료는 이제 코신스키인 원강과 우라리스 감초 두 종을 사용을 하였고, 재배법은 감초 표준 재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정식 시기는 2019년도 5월에 정식을 지하경을 평균 길이 7cm, 그다음에 두께 7mm 이상의 규격을 표준화하여서 정식을 하였고, 19년도 5월에 정식 이후에 2달 간격으로 수확을 해서 생육 조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지표성분 함량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상부 생육 조사는 뭐 초장, 경경, 마디수 등 3개의 양적 형질을 조사했고, 지하부 같은 경우에는 근장, 근경, 근중, 그다음에 지하 경장, 지하 경경, 지하 경중 등 6개의 양적 형질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표 성분 중 하나인 글리시린을 대한민국 약정 제12개정에 준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리퀴디티게닌 또한 이제 대한민국 약정 12개정에 준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연생별 이제 원강과 우랄리시스의 지표 성분 함량 변화인데, 우선 글리시린을 먼저 소개시켜드리면은, 글리시린 같은 경우에는 1년생에서 모두 생성이 되고 하지만 이제 기준치에 미달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2년생부터는 이제 2개 모두 양상이 다른데, 원강 같은 경우에는 2년생부터는 이제 2.5%를 초과하는 아주 고함량 특성을 보이고, 3년생에서도 이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만주감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생에서도 이제 1년생보다는 글리시린이 증가는 하지만 이제 기준치에 미달하는 특성을 보이고, 3년생에서는 뭐 변화가 없거나 소폭 감소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다음은 리퀴디티게닌인데, 리퀴디티게닌은 1년생에서 거의 생성되지가 않습니다. 거의 생성되지 않거나 거의 엄청 조금 생성이 되고, 2년생에서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 2년생에서는 이제 원감과 우라니스 두 종 모두 이제 기준치를 초과하는 특성을 보이게 되며, 3년생에서 좀 이제 양상이 바뀌는데, 3년생에서 원감은 그대로 유지 혹은 이제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고, 반대로 만주감초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렇게 연생별로 보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재배 기간으로도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글리시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생에서 이제 재배 정식 이후에는 11월 달까지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고, 그다음에 2년생부터는 3월부터 5월까지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특성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리퀴디티게닌 같은 경우에는 1년생에서는 이제 큰 변화를 찾을 수 없었고, 2년생에서는 이제 글리시린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본 결과를 통해서는 이제 글리시린과 리퀴디티게닌이 이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배 기간에 따른 이제 원감의 뿌리 특성 결과입니다. 근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생에서는 재배 기간이 증가할수록 계속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고, 2년생 이후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이 길이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1년생에서 이제 길이 생장 이후에 2년생에서는 이제 적정 길이 생장 이후에 비대기로 전환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근경인데, 근경 같은 경우에는 재배 기간이 증가할수록 계속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1년생에서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증가를 하였고, 그 다음에 2년생에서는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그 다음에 3년생에서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이렇게 증가를 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근장입니다. 근장은 이제 근장 또한 이제 근경과 마찬가지로 재배 기간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는데, 1년생에서는 5개월간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고, 2년생에서는 7개월간, 그다음에 3년생에서는 9개월간 이렇게 증가하는 특성을 보여서 이 재배 기간이 증가할수록 근중이 증가하는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근중 또한 계속 3년생까지 증가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반대로 이제 우랄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2년생까지 이제 근중이 증가를 하다가 2년생 이후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수확을 했을 때는 매년마다 11월 달에 가장 높은 수확량을 보이는 것으로
특성이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배 기간에 따른 원감의 지하경 특성입니다. 지하 경장 같은 경우에는 재배 기간이 증가할수록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제 지하 경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상부의 생육이 왕성한 3월부터 9월 사이에서 계속 증가를 하고 그 이후에는 감소나 혹은 이제 변화가 없는 특성을 보입니다. 다음은 지하 경경입니다. 지하 경경은 1년생에서는 큰 변화를 볼 수 없었고 2년생부터 재배 기간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3년생에서는 더 이상 생육이 크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하 경경은 이 2년생에서 이 7mm 이상의 아주 굵은 특성을 보이는데 이를 이제 영양치 증식으로 활용 시에는 높은 출현율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지하 경중입니다. 지하 경중도 아까 전에 지하 경장이랑 지하 경경과 마찬가지로 1년생에서는 큰 의미가 없었지만 2년생에서 크게 증가하고 그 다음에 크게 증가하는 기간이 이제 지상부의 생육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배 기간에 따른 이제 원감과 만주감초의 생육 특성을 이제 사진으로 나열한 건데 보시다시피 이제 만주감초보다는 원감이 훨씬 더 생육도 좋고 지상부 생육도 좋고 지하부 생육도 좋은 특성을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재배 기간과 강수량에 따른 이제 원감의 글리시리진 및 리퀴드기린 함량 변화인데요. 이 1년생에서는 이제 강수량에 상관없이 글리시리진과 리퀴드 함량이 그냥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2년생에서 2020년도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적이 있는데 이때 이제 지표성분 함량이 둘 다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3년생에서도 이 강우가 지속되었던 기간 동안에는 이제 지표성분 함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이제 재배 기간 아니면 지표성분 함량과 이제 강수량의 연관관계를 정확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전의 논문에서 우라닐시스가 이제 수분 및 습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이는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배 기간과 강수량에 따른 이제 원감의 뿌리 특성 결과인데요. 이 폭우가 내렸던 2년생에서 이제 생육이 이제 정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경, 근장 모두 이 강수량이 많이 내렸던 구간에서 생육이 정지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배 기간과 강수량에 따른 이제 원감의 지하기형 특성입니다. 이 지하기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근중과 이제 뿌리와 함량과는 다르게 이 강우가 집중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생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추가적으로 연구할 것이 많지만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제 재배 기간과 강수량이 이제 원감의 지표성분 함량과 이제 수량 특성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적정 수확 시기 및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 결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UVB로 유도된 하카티 세포에서 용매에 따른 1010년의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를 통한 피부 장벽 개선 효과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건국대학교 응용생명과학과 정용환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인트로덕션, 매트리얼 메소드, 리절트, 디스커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먼저 UVB를 설명드릴 텐데요. UVB는 280에서 315 나노미터의 파종으로 피부 표피의 강노화를 유도하게 되며 이 UVB는 피부 표피의 DNA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피부 유기체의 다량의 활성산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활성산소의 과잉 생산은 또한 색소 침착, 피부 이완증, 주름, 피부 거침, 염증, 세포사멸, 피부 박성 종양 등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재인 1010년, 즉 안드로그라피스 파니큘라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드로그라피스 파니큘라타는 가시과에 속하는 다목적 약용식물로 몸속의 독소 제거 및 체온을 낮추고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며 독에 대한 해독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발열, 헤르페스 설사, 염증, 호흡기 감염, 인후염 및 기타 다양한 감염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안드로그라피스 파니큘라타 잎의 용매배 추출물이 항산화 능력 및 각질 형성 세포에서의 항염증 효과를 통해 피부 정벽 개선 효과를 규명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메테리얼 메소드입니다. 먼저 메테리얼은 안드로그라피스 파니큘라타 잎 파우더 200g을 사용하여 열수 추출과 70%의 탄을 추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열수 추출은 3시간씩 2회 반복으로 추출을 진행하였고 70%의 에탄올은 24시간 총 2회에 걸쳐 추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출이 완료 후 필터를 거치고 농축 그 다음에 동결 건조를 거쳐 샘플을 제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고 열수 추출물의 경우 수율은 8.36%, 에탄올의 추출물의 경우 수율은 7.75%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발표에서 열수 추출물은 APW로 추격해서 설명드리게 될 거고 70% 에탄올은 APE로 추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메소드입니다. 항산화 실험으로 토탈 페놀 플라보노이드 컨텐츠, DPPH 라디칼 스카벤징 어세이, 리듀싱 파워 어세이, DNA 프로텍티브 어세이, MTT 어세이를 진행하였고 셀 실험으로 MTT 어세이, 웨스턴 블랏 어널라이시스, RT-PCR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결과입니다. 먼저 총 페놀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1010년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을 측정하였는데요. 1010년 열수 추출물의 총 페놀은 317.72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29.52인 것을 확인하였고 1010년 에탄올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은 232.83 총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은 8.25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에탄올 추출물에 비해서 열수 추출물이 더 많은 페놀과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다음은 DPPH 라디칼 소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10 마이크로그램에서 500 마이크로그램 per ml의 농도에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 결과를 보시면 모든 농도에서 에탄올에 비해 열수 추출물이 더 DPPH 라디칼 소거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250 마이크로그램에서부터는 에탄올 추출물보다 열수 추출물이 약 2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다음은 리듀싱 파워입니다. 리듀싱 파워는 1010년 에탄올 추출물과 열수 추출물의 환원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였는데요. 이 두 샘플 모두 환원력은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DNA 보호 효과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이 실험에서는 플라스미드 DNA를 사용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주고 1010년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이 얼마나 그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그 플라스미드 DNA의 손상을 방지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인데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 모두 0.25에서 1mg/ml 농도에서 DNA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의 DNA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데이터를 종합해 보자면
항산화 데이터를 종합해 보자면 DNA 보호 효과와 환원력에서는 1010년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이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고, 총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DPPH 라디칼 소거능을 확인한 결과 에탄올 추출물에 비해 열수 추출물이 더 높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결과였습니다. 다음은 세포 실험입니다. 세포 실험은 먼저 하카티 세포를 사용하여 MTT 어세이를 진행하였는데요.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 모두 10 마이크로그램 per ml에서 100 마이크로그램 per ml 농도를 처리하였을 때 하카티 세포에서 세포 독성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고, 그리고 이제 UVB 20ml를 하카티 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세포 독성을 확인할 수 있고, UVB와 1010년 에탄올 추출물, 열수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 그 UVB에 대한 손상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웨스턴 블랏 결과입니다. UVB 20ml를 처리하였을 때 하카티셀에서 발생하게 되는 염증 반응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염증성 바이오마커인 아이노스, 콕스2, 인터루킨 6, 인터루킨 1베타를 원베타의 단백질 발현량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1010년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에서 그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고, 그 중에서 에탄올 추출물보다는 열수 추출물이 더 좋은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데이터 결과입니다. 다음은 UVB 20ml를 처리했을 때 마카이네이즈 패스웨이를 확인한 결과인데요. 마카이네이즈 패스웨이에 속하는 얼크, 정크, P38의 인산화를 1010년 에탄올 추출물과 열수 추출물이 얼마나 이 인산화를 억제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1010년 이 결과는 1010년 열수 추출물 50 마이크로그램 per ml에서 그 마카이네이즈 패스웨이에 속하는 얼크, 정크, P38의 인산화를 가장 많이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결과입니다. 다음은 RT-PCR 결과인데요. UVB 20ml를 처리했을 때 피부 장벽에 손상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손상을 1010년 에탄올 추출물과 열수 추출물이 얼마나 이러한 바이오마커인 필라그린과 TGM의 mRNA 발현량을 개선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먼저 1010년 에탄올 추출물 10 마이크로그램 per ml에서 필라그린과 TGM의 mRNA 발현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1010년 열수 추출물은 10 마이크로그램 per ml, 50 마이크로그램 per ml을 처리하였을 때 농도 유전적으로 필라그린과 TGM의 mRNA 발현량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결과입니다. 다음은 디스커션입니다. 안드로그라피스 파니큘라타, 즉 1010년 잎의 추출물 중 에탄올 추출물에 비해 열수 추출물의 페놀, 플라보노이드 함량 및 DPPH 라디칼 소거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리듀싱 파워, DNA 보호 효과는 두 샘플 모두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카티셀에서 웨스턴 블랏을 통해 열수 추출물 50 마이크로그램 per ml 농도를 처리하였을 때 마카이네이즈 패스웨이 및 콕스2, 아이너스, 인터루킨 6, 인터루킨 1베타를 억제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항염증 작용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RT-PCR을 통해 필라그린 및 TGM을 확인하였을 때 열수 추출물 50 마이크로그램 per ml 농도를 처리하였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피부 장벽의 중요한 역할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드로그라피스 파니큘라타 즉 1010년 잎 열수 추출물은 항산화, 항염증 효능을 통해 피부 장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따라서 피부 건강 개선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건국대학교 바이오 식약소재 소속 응용생화학 과정을 밟고 있는 석사과정생 오승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의 주제 발표할 대한 주제는 이 초미세먼지라는 PM2.5를 마이스에게 투여를 하고 이 FBBR이라는 저희 복합 신소재를 투여를 하였을 때 염증 반응이라던가 이 신경과 인지 기능과 관련된 보호 효과에 관련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인트로덕션과 메소드 앤 리절트 그리고 디스커션 앤 컨클루전으로 나눠지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저 이번에 논문에서 이 핵심 키워드는 PM2.5와 신경염증 그리고 FBBR이라고 있는데 이게 저희 퍼멘테이션 블루베리 블랙 라이스라는 것을 줄여서 FBBR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제 인트로덕션입니다. 이 초미세먼지 PM2.5는 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이 미세먼지는 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 오염 물질입니다. PM2.5의 작은 크기의 입자는 폐로 깊게 침투하여 호흡기나 심혈관 관계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PM 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혈류로 이동을 하고 뇌 장벽을 통과해 직접적으로 뇌 조직에 신경염증을 유발하며 신경손상 및 인지기능 저하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PM의 노출은 신경변성 이상의 위험의 증가와 주의력 결핍, 기억장애 및 인지발달 감소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신경염증 장애와 신경변성 질환은 신경염증과 신경세포의 사멸에 유발되며 이는 NO 질산화물 같은 만성염증 및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가 중요하고 신경세포 보호 및 에이포토시스 마커 레벨의 조절을 통해 이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블루베리는 안토시안 및 플라보노이드 등의 폴리페놀 화합물이 풍부하며 흑미 또한 안토시아닌계의 색소를 함유하고 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마 아미노 부틸릭 액시드 GAABA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고 이런 천연물의 유산균 균질을 생물 전환을 하여 실험에 사용할 복합 소재를 제조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밑에 있는 데이터는 저희 선행 연구 결과인데 FBBR 소재의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 피부 각질 형성 세포에서 UVB로 의한 자외선 복사 MMP의 발현량을 조절을 확인했고 피부 자극 유발 마우스 모델에서 이 염증 개선 및 경피 수분 손실량의 개선 효과를 통해 피부 장벽 개선 및 보습 효과를 규명하였습니다. 또한 FBBR 복합 소재 내에 이 갈릭산, 클로로겐산, 루테인, 코세틴 등의 여러 유효 성분을 일단 현재 정성 분석까지는 완료한 상태이고요. 저희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저희 헤어리스 마우스를 활용해서 FBR 샘플을 실험한 결과인데 이게 UVB에 자극이 되게 되면 각질 세포들이 두꺼워지는데 FBBR을 경구 투여를 하였더니 확실히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게 샘플군인데 두께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FBBR 샘플 제조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한 도식도입니다. 흑미와 블루베리를 이 유기용매 솔벤트로 추출을 하고 농축 과정을 통해 유기용매를 제거를 하고 저희 선행 연구를 통해 일정 비율로 혼합을 한 뒤에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넘으로 발효를 하여서 FBBR 샘플을 완성하고 실험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이 완성한 FBBR을 초미세먼지로 유도된 마우스 모델에 경구 투여를 하여 염증과 관련된 아이노스, 콕스2, 인터루킨6, 인터루킨1 베타, TNF 알파 그리고 이 신경과 관련된 아포톡틱 마커인 BDNF와 BCL2, 백스, P53, 클레이브드 프레 같은 것을 확인을 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이 셀 데스와 이 항염증과 관련된 실험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BBM 복합 신소재의 인지 장애의 완화와 신경 보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인비브와 인비트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메소드 앤 리절트 결과값입니다. 피규어 1은 FBBR 소재에 대한 토탈 페놀릭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나타낸 실험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FBBR의 샘플의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실험 결과 이 토탈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904.67 플러스 마이너스 47.53 mg, 토탈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457.6 플러스 마이너스 30.28 mg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SHSYOI라는 이 신경 셀에 FBBM 샘플을 투여를 하고 초미세먼지로 유도하여 셀 바이빌리티와 NO 생성량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피규어 1번의 A는 이 SHSYOI 셀에 PM을 농도별로 투여를 하여서 이 PM이 직접적으로 신경세포에 얼마만큼의 셀 데스에 영향을 미치는가 확인한 실험 결과입니다. 좀 제가 박스 친 부분이 있는데 이 박스 친 부분이 100 마이크로암프 ml의 농도에서 이 초미세먼지를 투여를 하였을 때 어느 정도 셀 데스의 감소함을 확인하였고 추후에 이 100 마이크로암프 ml의 PM으로 트리트라는 것을 농도로 잡았습니다. B는 SHSYOI 셀에 초미세먼지를 투여를 하였을 때 이 NO의 생성량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에 대한 확인한 연구 결과 데이터입니다. 박스 친 부분을 보시면 100 마이크로그램, 250, 500 마이크로그램에서 확실하게 초미세먼지를 투여를 하였을 때 이 NO 생성량이 억제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는 저희 FBBR 소재를 신경세포에 트리트를 하여 셀 데스를 확인한 결과이며 결과적으로는 50부터 500 고농도까지 셀 데스는 확인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D는 초미세먼지와 FBBR 샘플을 농도별로 투여를 하여서 NO의 생성량을 확인한 결과이며 100, 250, 500 마이크로암프 ml의 결과가 네거티브 컨트롤 초미세먼지 단독 투여군과 비교를 하였을 때 어느 정도 NO의 생성량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SHSYOI 셀의 초미세먼지를 투여를 해서 이 염증성과 관련된 인자와 아포토틱 마커를 관련한 웨스턴 블랏 결과입니다. A는 염증과 관련된 인자로 NO를 생성하는 아이노스나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성하는 콕스2 그리고 인터로킨6 같은 전체적인 염증과 관련된 인자의 발현을 감소시킴을 알 수 있었습니다. B는 아포토틱 신경과 관련된 바이오 마커인데 전체적으로 P53, 덱스, BCL2 그리고 클레이버드 프렉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감소량을 확인했고 이 BDNF는 이 뇌 신경의 세포의 성장을 하고 분화를 촉진하는 프로틴인데 이거의 양이 네거티브 컨트롤보다 어느 정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FBBR 소재를 활용해서 인지 기능과 관련된 동물 소재를 세팅한 결과값 동물 실험 세팅 값입니다. 9는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으며 컨트롤 그룹 그리고 PM만 단독 투여한 네거티브 컨트롤 그룹 그리고 초미세먼지와 FBBR 샘플을 복합적으로 투여한 샘플군 이렇게 3가지 군을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서 마이스 모델에 적용을 하였고 FBBR 샘플은 경구 투여를 사용하여 인젝을 하였습니다. 총 인젝 기간은 4주이며 이 4주의 기간 동안 4번의 이 모르즈 워터메이즈의 실험, 인지 기능 실험 그리고 와이메이즈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 모델을 세크리파이스를 하여 뇌 조직을 채취를 하고 향후 웨스턴 블락 같은 실험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왼쪽 아래에 보시면 제가 인지 기능 실험에 대해 2가지를 진행을 했는데 이거에 간단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르즈 워터메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물에 마이스를 넣어서 이 목표된 골 지점 플랫폼에 어느 정도 빨리 도달을 하냐를 측정한 결과 데이터이고 이 와이메이즈는 마이스들이 새로운 영역을 계속 탐구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기능을 탐구하지 않고 계속 왔던 길을 반복해서 이동을 하는 그런 결과를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피규어 3번은 앞서 설명한 인지 기능과 관련된 와이메이즈와 모리즈 워터메이즈 실험 결과입니다.
피규어 3번의 A는 이 모리즈 워터메이즈의 실험에서 마이스가 얼마나 골에 빨리 도달을 하는지 이 저희 실험하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동선을 체크한 결과이고, 이 결과를 꺾은선 그래프로 만들어 봤을 때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저 주황색의 그래프가 네거티브 컨트롤 PM 단독 처리군인데, 이것이 확실하게 컨트롤군과 비교를 해봤을 때 초미세먼지를 단독 투여했을 때 더 시간초가 오래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이 녹색 파란색 부분에 PM과 FBBR을 복합적으로 투여한 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네거티브 컨트롤보다 시간초가 단축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B는 이 Y메이즈 테스트 결과인데, 오른쪽에 제가 박스친 결과를 보시면 이 PM 단독 처리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곳을 이동하는 퍼센테이지가 적었지만 확실하게 PM과 FBBR을 복합적으로 투여했을 때 네거티브 컨트롤보다 퍼센테이지가 더 인지 기능이 개선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마이스에서 세크리파이스한 브레인을 이 웨스턴 블럿을 해서 염증성 인자를 확인한 결과이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이녹스, 콕스2, TNF 알파 같은 경우 이 네거티브 컨트롤 그룹보다 샘플군이 확실하게 발현량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 신경 아포토틱 마커와 관련된 웨스턴 블럿 결과입니다. 그전 이 피규어 5번의 A는 이 BDNF 그리고 시프레 GFAP와 같은 웨스턴 블럿 발현량 확인 결과이며, 이 BDNF의 발현량은 증가함을 따라 이 세포 분열과 손상 완화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이며, 이 클레이브드 크랙 같은 경우에는 샘플군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운되지 않았지만 이 GFAP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현량이 올라갈수록 셀이 손상받은 부위가 완화가 되고 이제 트리트에 도움이 되는 지표 결과로서 전체적으로 신경 손상에 관해 보호되고 회복되는 결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B는 저 앞선 피규어 4번의 염증성 관련 인자와 관련된 저희 그 엘라이저 키트로 인터로킹 1 베타와 인터로킹 1 베타를 대뇌피질과 히포캠퍼스에서 발현량을 확인한 결과로 네거티브 컨트롤군보다 샘플군이 확실하게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과입니다. 이 연구는 FBBR의 복합 신소재가 제공하는 신경보호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 PM 2.5의 노출로 인한 신경세포 및 인지기능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FBBR이 가진 페놀,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함께 SHSI-OI 셀에서 초미세먼지에 의한 세포 영향을 확인하였습니다. 100 마이크로그램 per ml의 PM의 농도에서 세포 생존성에 영향을 끼치며 이 NO의 생성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FBBR을 투여하였을 때 세포 생존성 및 NO 생산량의 조절 등으로 인해 신경업증 영재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PM의 노출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를 확인하기 위해 동물 모델을 활용해서 모리즈 워터메이즈와 Y메이즈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PM 2.5 단독 처리군이 인지기능을 확실하게 저하시킴을 확인했으나 FBBR의 투여는 이러한 인지기능의 저하를 개선하였습니다. PM 2.5의 신경염증과 관련된 사이토카인 마커와 관련된 조절에 영향을 보입니다. FBBR의 사용은 아이녹스나 콕스2, 인터로킹6 같은 마커를 하향 조절하였으며, 이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안티인플라메이션에 관련된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항염증 효능과 함께 프로알포톡스틱 마커의 줄임과 함께 BCL2와 BDNF 같은 이 안티 에이포토틱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FBBR은 PM 2.5에 의한 인비보 및 인비트로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줄임으로써 신경보호 효능을 보입니다. 또한 아포토틱 마커를 감소를 시키고 BDNF 성장인자의 증가함을 보아 FBBR은 신경보호 및 인지기능 저하의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에서 정신건강 관련 인지능 개선 효과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연구원 지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환기의 그 신경보호 효과에 관련한 연구입니다. 환기를 로스팅 처리를 했을 때, 열 처리를 했을 때 그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와 그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 신경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경퇴행성 질환은 그 신경 변성이 원인으로 그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질환이 대표적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그 통계청 인구 노령 인구 비율에 따르면 그 2025년에 그 2025년에 그 4만을 초과를 하고 2050년에는 20만을 초과할 예정으로 그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앞서서 치매 인구, 알츠하이머 인구 또한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국내 그 유전 자원을 통해서 그 천연물 소재 개발에 대한 그 신경 개선 관련 그 신약 개발 연구가 그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환기는 그 동아시아의 그 천연 약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으며 그 안티옥시던트나 그 항산화, 염증, 그리고 면역 조절 작용, 그 당뇨 아니면 관절염 예방 등으로 다양한 질환에서 효과가 많이 검증되어 있으나 산화 스트레스나 신경 염증에 의한 그런 그 신경 퇴행성 질환 관련 연구는 그렇게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 퇴행성 질환 관련해서 산화 스트레스와 신경 염증과 이런 연결고리에 대한 악순환이 진행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워서 저는 신경 퇴행성 질환 소재로 로스팅 환기를 선택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그 항산화와 그 세포사멸 억제 효과를 HT22셀에서 확인하였고 항염증 효과는 BV2 마이크로글리아 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재료 및 방법입니다. 환기를 그 260도에서 280도 그 온도에서 열 처리를 하고 20에서 60분 동안 단계별로 열 처리를 해서 정확하게 그 단계별로 추출해서 평가했을 때 30분에 260도 열 처리했을 때가 활성이 가장 좋아서 그 추출물로 선택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열 처리된 환기는 열수 추출물과 로스팅한 열수 추출물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스팅은 150도 이상의 그 열 처리를 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열 처리를 하게 되면 그 페놀 함량이라든가 이런 성분이 증가할 수가 있고 캐러멜라이징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풍미 등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 방법으로 증숙 방법이나 이런 열 처리 방법을 통해서 식품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미 환기 같은 경우에는 열 처리 환기를 통해서 피부 미백 그 효과를 본 그런 연구도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HPLC를 통해서 그 열 처리 환기에
그 페놀 화합물과 이소플라빈을 분석하였고 그 항산화 단백질과 그리고 항염증 단백질 분석을 웨스턴 블랏을 실시하였습니다. 인비트로 실험에서는 HPLC를 통해서 성분을 추출하였는데 칼시코신 글루코사이드와 오노닌, 칼시코신, 포노모테닌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루팅한 환기에서는 오노닌과 칼시토신, 포모노네틴이 가장 많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컴파운드로는 오노닌 활성을 주로 보게 될 거고 향후 연구에서는 이 네 가지 화합물을 가지고 각각의 활성을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열수 추출물과 그 로스팅 열수 추출물 그리고 에탄올 추출물과 로스팅 에탄올 추출물 이렇게 네 가지를 비교를 실험을 했을 때 셀 바이어빌리티나 ROS 평가를 했었을 때 열 처리한 70% 에탄올 추출물이 가장 효과가 가장 좋게 나타났지만 나중에 이제 건기식이나 이제 차로 응용을 했을 때 열수 추출물 역시 효과가 좋게 나타났고 70%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열수 추출물과 로스팅된 열수 추출물을 선택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열수 추출물과 로스팅된 샘플을 비교를 하였을 때 셀바이어빌리티나 ROS 억제율은 특히 400 마이크로 퍼 ml에서 가장 억제 효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로스팅한 열수 추출물의 400 마이크로에서 가장 효과가 잘 나타났습니다. 항산화 단백질에 대한 발현을 조사했는데 NRF2나 카탈레이즈, HO1, SOD2, GPX 같은 이런 항산화 관련 단백질 발현이 생환기나 로스팅 환기에서도 발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그 중에서도 비교를 해서 보면 로스팅 환기에서 그 항산화 단백질 발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ROS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ROS 억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단백질 발현을 분석하였는데 내인성 에이팝토시스랑 외인성 에이팝토시스 관련 단백질 발현을 비교하였을 때 생환기나 로스팅 환기나 발현율이 억제율이 ROS 억제율이 굉장히 잘 발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그래프로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로스팅한 환기에서 에이팝토시스 억제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염증을 유도해서 이제 BV2 세포에서 산화질소 억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비교를 했는데 그 중에서는 로스팅 환기에서 200에서 400 마이크로그램 퍼 ml에서 가장 억제 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 발현 그 마커인 아이노스와 콕스를 측정했을 때 특히 아이노스 억제 효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스팅 환기 400 마이크로 ml에서 가장 그 아이노스와 콕스2
발현 억제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서 염증 억제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음을, 신경염증 억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비보 데이터 결과입니다. 스코필라민을 유도해서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능 개선 효과를 그 육주령 마우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스코필라민 유도를 해서 그 환기를 처리했을 때 바디웨이트나 오픈필드 테스트에서는 유의한 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와인메이즈 같은 경우에는 열수 처리와 그 로스팅 환기 열수 처리에서 비클 대비 높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기억 회피 테스트에서는 정상 유발군에서는 14일 동안 그 기억이 유지되어 있었으나 치매 알츠하이머 유도 그 군에서는 14일 이후에 기억이 소멸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수 추출물과 그 로스팅 환기 추출물이 비클 대비 그 장기 기억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브리스 워터메이즈 공간 기억 측정에서는 비클 대비 여기에서도 열수 추출물과 그 로스팅 열수 추출물이 비클 대비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환기를 로스팅하면 그 열 처리에 의해서 그 화합물의 변화가 생겨서 페놀릭이나 이소플라빈 콘텐츠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로스팅 생환기보다는 로스팅한 그 환기가 안티옥시던트나 안티인플라메이션의 효과가 있어서 그 뉴로디제너레이션의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로스팅 그 환기에서 400 마이크로그램 per ml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서 이 로스팅 환기는 신경병성 그 질환 치료제로 소재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